지금부터는 초대한 패널과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계신 석대범 작가님이고요. 석대범 작가님은 사실 제가 모르는 더 많은 작업과 커리어가 있지만 저와 만나게 된 것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음악을 작곡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공간 연출을 하고 있고 저랑은 입체열람전이라는 전시도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클린룸이라는 프로젝트를 같이 했었고 그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부터 기획 의도를 가장 많이 공감해 줬었고 그리고 그 생각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그때 참여 작가로서도 이제 저와 좋은 그 의견 교환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셨고요. 또 자기 소개를 본인이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좀 해주십시오. 이걸 이렇게 넘기나요? 혼자서 발표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석대범이라고 하고요. 1인 창작자라고 지금 이제 영기 씨가 저한테 소개시켜줬지만 기본적으로 1인 창작자에 대한 개념을 이번에 조금 더 많이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이름도 사실 좀 아직 어색하기도 하고 작가라는 타이틀도 이제 어떤 특정 좀 더 이해를 좀 더 편하게 대중적으로 좀 보편적으로 인지하기 위해서 작가라는 타이틀을 좀 저는 불리운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는 뭐 노동자라던가 뭐 스포츠맨이라던가 이런 그 철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편으로 불리기 좀 더 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도 좀 열심히 하고 싶어서 스포츠맨 같은 느낌으로 페어플레이한 느낌으로 가지고 싶어서 저는 그런 걸 표방하고 있는 석대범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되게 친하게 지내고 있기도 하지만 그 전에 이제 SBT라는 이름으로 활동명으로 좀 더 활동을 많이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석대범 작가의 활동을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SBT로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석대범 작가님한테 이런 앞선 질문들을 물론 공유를 드렸어요. 그랬고 석대범 작가님이 이런저런 답변을 해주셨고 그리고 저한테 되게 생각할 거리가 된 답변들도 좀 많았는데 일단 대범 작가님한테 제가 1인 창작자로서의 정체성과 그 배경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석대범 작가에게 1인 창작자라고 강요하는 형식은 아니고 1인 창작적인 그런 활동을 했을 때의 상황을 기준으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인 창작자의 배경을 좀 더 이걸 불려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1인 창작자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게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던 이유는 우리가 놓여져 있는 어떤 일에 대한 환경 같은 거였었어요. 뭐 사회적인 것들이라던가 환경이라던가 내 개인의 심리 상태라던가 이런 것들이 절대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기본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물을 마시고 있다 하더라도 이 물은 어디서부터 누군가가 공장 과정을 거쳐서 저 앞에 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물을 마시는 것이지 이것과 나랑 절대 결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죠. 나와 떨어져 있지 않다는 생각인 거죠. 다른 사람이 어딘가에도 뭐든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을 진지하고 진행을 할 때. 제가 좋아했던 그리고 실제 활동했던 것 중에서 뭐 축구 감독도 있었고 축구도 하고 인디밴드 활동도 했었고 인테리어 현장에도 인부들을 한번 만나서 이제 지시를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되게 수직적 관계인 것인가 수평적 관계인 것인가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1인 창작이라고 하면은 보통 뭐 정말 뭐 이게 표준어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독고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고집처럼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컨트롤한다던가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사실 저한테는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일을 진행하다 보면은 독고다이로 진행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오히려 1인 창작자가 가장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닐까. 뭐 내가 생각했던 발상들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했을 때 이 사람과 나랑 합의된 지점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색을 느낀다고 해도 분명히 디테일을 끝까지 따지면 다를 것 같아요. 그 끝까지 디테일을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인 창작자의 배경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봤을 때 되도록 괜찮은 사람이 노력했던 것이 나의 배경 그리고 그게 1인 창작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끝까지 쫓아가면 그리는 상이 분명히 다를 거라는 거. 근데 끝까지 가기도 전에 중간에 알아차리죠, 보통은. 네. 쉽게 뭐 오해도 하고 뭐 네, 맞아요. 이게 쉽게 어떤 뭐
보통 심리 상담가들이 대부분 제일 힘들어하는 게 너무 쉽게 공감한다던가, 너무 쉽게 격언을 한다던가, 너무 쉽게 충고를 한다던가 이런 건데 마지막까지 쫓아가다 보면은 격언할 일이 없거든요. 자기가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의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다던가 뭐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 뭘까라는 것들이 정말 진심일까부터 물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완전히 같은 생각을 하지는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분명히 저는 이 양립된 모순에 있기 때문에 1인 창작자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도 굉장히 공감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포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인 창작적인 환경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단체나 그룹으로서 모임으로서 뭔가 할 때 아까 그 끝까지 따져봐야 되는 부분에서 내가 빠져야 되는 부분, 진행을 위해서 빠져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고 그것들이 되게 아쉬움을 항상 많이 남겼었거든요. 저도 이제 어떤 단체 작업에 참여하고 그것이 되게 이상적이었을 때도 되게 많고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많지만 끝까지 따져볼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끝까지 따져본다는 지점에서 보통 많이 오해하고 신뢰가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게 내가 뭔가의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이걸 생각했다라고 하는 게 이거 독보적이라고 했을 때 독보적이라는 어원에서도 그게 뭐 이 사람과 나랑 다른 부분이지 우위 관계를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더 나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내가 더 천재야. 뭐 이런 게 아니고 그걸 못 쫓아가면 자기가 열등감을 느끼면서 이제 아니 난 그게 별론데? 아니, 별로가 아니라 그냥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합의점을 찾는 거죠. 우위 레벨에 자꾸 이걸 두고 관계를 생각하게 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1인 창작자의 모든 평화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라는 상황에 대입해서 생각해 봤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본인 창작 활동에 미친 영향이 있다면 이것을 먼저 말씀해 주셔도 좋고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를 같이 말해야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전에 본인의 창작 활동에 평화를 준 것 그리고 평화를 혹은 깬 것 그리고 그 코로나 이후에 평화를 주고 깸에 있어서 변화가 있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과 후의 가장 큰 지점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외에 할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작년이나 재작년만 해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사건들이 굵직굵직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건을 끌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어쨌든 뭐 움직이고 뭐 걸어다가도 뭐 나무가 쓰러진 걸 본다던가 와 나무가 쓰러졌어 친구들한테 얘기하면은 나무가 쓰러진 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내가 그걸 우연히 마주친 건데 그러면 이제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이 나무가 뭐 가로세웠다 뭐 이런 디테일한 설명하면은 이게 재밌는 농담이 되기도 하고 작업이 되기도 하고 발상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공유했을 때 작은 거에서 또 큰 걸로 퍼져나갈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되는데 지금 너무 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이게 일상에 있고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이것 말고는 지금 할 얘기가 없고 뭐로 가나 다 코로나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저는 그 바이러스 사회에 대한 어떤 전염성에 대한 그런 생각합니다. 질병이 아니라 바이러스는 어떤 현대적인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전과 후는 이 현상이 일어났을 때 코로나 말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이 상황.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큰 일을 겪어도 코로나 옆에서 뭐 이렇게 뭐 재밌는 얘기 막 하다가 근데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힘들어. 끝. 끝입니다. 그냥. 뭐 그거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 뭐 대처 방법이 저희한테 있나요 지금? 네. 이런 이제 이야기의 끝 지점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모두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이 상태라는 것 자체가 전과 후에서 가장 크고 작업을 만들 때도 이거를 빼놓고 할 수 없다는 거. 이 이슈보다 더 재미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좀 더 예뻤으면 좋겠는데, 좀 더 충격적이거나 뭐 발칙하거나 뭐 그러니까 독보적인 생각에서 뭐 코로나를 이길 바이러스가 아니라 코로나 말고 다른 얘기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주목 정도가 너무 달라지다는 거죠. 왜냐면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레이어를 벗어날 수가 없는 죠. 우리 앞에서 있는 것들.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제가 3.15 창구극장에 공동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간 계속해서 임시휴관,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서 극장이 열고 닫고 대관, 연습, 공연할 수 있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고민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제 입장에서 생각한 것과
또 어떤 연출로 주로 활동하는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되게 달라서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이 이야기를 평화롭게 하는 것인가를 되게 많이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나라 조치가 계속해서 2.5단계를 유지하는 거라면 일단은 별다른 시일의 예고 없이 뭐 며칠까지 우리가 일정을 정하지 않고 그것에 따라서 중대본의 결정에 따라서 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한편, 그랬을 때에 이미 공연을 준비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 가능하다면 공연을 하고 싶어하는 창작자들에게는 그것이 되게 일방적인 소통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공간 자체가 제어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어떤 각각의 공연예술계의 미세한 입장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미세한 입장들을 많이 발견을 했어요. 확실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요즘 많이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평화라는 단어 자체가 좀 오랜만에 느껴지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 개념을 너무 일찍 배운다는 느낌이었어요. 한 초등학교 때쯤 통일 같은 거 얘기할 때 많이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는 아니면 그냥 조금 이렇게 말하면 폭력적일 수 있지만 한국 사람들한테 있어서 대한민국 사람들한테서 평화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저는 무조건 통일이 여기 어딘가에 박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저도 처음에 이제 평화에 대해서 연구 제안을 받았을 때 머릿속에 스쳐갔던 것 중에 하나가 동양평화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보다 조금 더 앞선 어떤 추억이 제가 초등학교 정도 됐을 때까지는 꼭 크리스마스나 연말에 약간 MBC 이런 어린이 합창단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렀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통일전망대라고 해서 뭐 김포라던가 파주라던가 임진각 이런 그 북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뭔가 그런 전망대가 있고 그것이 심심치 않게 소풍 장소라든지 견학의 장소였던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순간 사라졌던 것 같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 언제 마지막으로 들으셨어요? 저는 10년이 훨씬 넘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허영균 연구자라고 불러드릴게요. 연구자님께서 이 연구를 작았을 때 아주 작고 화목하고 평온한 굉장히 작은 단위로 뒀다는 사실 되게 흥미로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 평화라는 단어를 그런 식으로 인식했을 때 이건 사회적인 거, 정치적인 거, 시대적인 거 이런 것들을 배제할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 관념이라던가 철학적 관념이 아니라 사실 사회 용어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개인에 갖고 왔을 때 굉장히 거리감이 먼 거죠. 그렇게 했을 때 1인 창작자가 가지고 있는 평화는 아주 작은 단위 그리고 저는 아주 짧은 순간 어떠면은 그 찰나와 같은 시간 그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자신의 어떤 것들이 일상적으로 느꼈을 때 그 포착된 순간 혹은 그런 상태인 현재 상태 예를 들면 페이스북 메시지 같은 거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금방 바꿀 수 있는 것 이런 거에 더 근접하지 정의하려고 하는 어떤 철학적 도덕적 관념이라던가 학계적인 관점 이런 거는 사실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연구 주제가 1인 창작자한테 굉장히 적합한 연구 주제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보면 그 단어를 정의하기 어려울 때 이 단어를 앞에서 뒤에서 서술하는 것들로 이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금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평화를 생각했을 때 되게 많이 보이는 표현은 평화를 유지한다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유지한다는 건 어떤 사실 일시적인 상태라고 하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 유지어터라는 말 아세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해서 다이어트한테 몸을 나는 유지하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의 나, 원초적인 나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평화를 이야기했을 때 그 인상적인 표현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화로부터의 어떤 그런 마음이나 상징을 조금 보여주는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 이것도 질문을 드렸던 건데 이건 사실 오늘 와주신 리뷰어 선생님들한테도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기도 해요. 공연, 예술, 창작 중에서 평화랑 가장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연 예술을 붙여서 얘기하는데 공연은 예술성도 있고 노동도 있고
사실은 상업적인 부분도 있고 비즈니스도 있고 또 창작을 해야 되는 순수한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금 투박하게 나눴을 때 공연, 예술, 창작에 있어서 평화의 키워드하고 가장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다고 느끼는 것을 좀 작가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이거 너무 다 상대적인 거여가지고 그냥 작가님의 생각을 물어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니요, 재밌는 질문인데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공연 예술인데 공연과 예술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네. 창작까지 생각해보자. 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가장 가까이 있다라는 근사치를 만든다는 건 재밌어요. 뭐 지금 그냥 별 생각 없이 나오는 대로 얘기한다면은 예술이 좀 제일 거리 멀은 것 같고요. 공연과 창작이 가장 그 순간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앞서 말드렸듯이 저는 노동하는 순간 그리고 스포츠맨으로서 운동하는 순간 그것들을 팀워크로 발휘했을 때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수평적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 순간의 힘을 믿었을 때는 저는 창작 발상의 순간 그리고 공연하는 그 시간 동안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몰입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평화라는 것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뭐든지 창작하기 전에 창작이 떠오르기 전에 불안하다거나 창작의 발상을 떠오른 다음에 하다가 과정 중에서 불안 요소들이 생겨서 깨지긴 하겠죠. 하지만 이것들을 평하고 보여주고 꺼냈을 때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술적 입장에서는 예술이라는 어떤 사회적 용어, 사회적 용어는 아니죠. 예술이라는 단어, 개념이라는 거에서 봤을 때는 거기 안에서 평화는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그 평화로움 지수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10위 유토피아고 1위 지옥이었을 때 중에서 제일 낮은 지수를 해주신 게 석대범 작가님이셨어요. 51과 49 사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공연을 사실 하셔야 되는 공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장 덜 평화로운 상태신가라는 생각이 지금 이 답변을 통해서 문득 들기는 하네요. 51%랑 49%의 차이는 요즘 굉장히 그 숫자가 재밌다고 느껴졌어요. 어떤 걸 내가 선택한다던가 어떤 거에 힘을 더 실어줬을 때 한 2% 정도의 차이 정도면은 내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 양극을 유지할 수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확실히 뭐 연대라던가 뭐 이런 얘기 말씀 주셨는데 저도 같은 세대로서 공동체라던가 느슨한 연대 그리고 연대감을 표출한다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옳은 것이라고 느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개인이 혼자 가서는 개인주의와 뭐 이기주의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사람을 반반으로 나누는 느낌이 되게 컸을 때 개념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랑 같이 놀고 친구들 좋아하고 이러니까 공동체, 연대 뭐 이런 것들이 같은 느낌으로 뉘앙스로 다가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연대할 때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켜봐야 하고 그것들이 시간들이 흐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깨졌을 때도 깨진 것마저도 용납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연대라는 것들도 분명히 큰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로 그것들은 연대감을 표출한다는 거는 단순히 내가 좋은 걸 하려고 착한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반대의 것들도 정말 강하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굉장히 평화는 없다 막 이렇게 세게 규정 짓는데 생각해보면 평화는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넘어오려면 2%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의견을 철회하고 사죄하고 잘못 받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고 그 정도가 저는 그 평화에 왔다 갔다의 지수를 2%대로 왔다 간다면은 좀 더 일상을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질의응답으로 넘어갈까 하는데 이게 제가 코로나 상황이 본인의 생활을 위협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거에 대한 대범 작가님의 답변이 좀 재밌었어요. 뭐라고 표현해 주셨냐면 나는 이 질문이 불쾌하다. 어떤 식으로든 격리가 내게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코로나 사태는 바이러스 사회에 대한 이야기다. 아티스트 이전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격리가 도움이 된다고 스스로 결정짓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타인에 대한 신뢰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공연 예술 혹은 창작 안에서 제가 질문했던 것보다 조금 더 상위에 있는 개념으로서 대답을 해주셨던 것 같고 그 상위에 있는 개념이 이것보다 먼저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작가의 마인드를 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감각의 연대감 들어오니 또 떴네요.
네, 그래서 어떤 공동체적인 감수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이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야 될 시간이어서 질의응답을 하면서 혹시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면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네.